안녕하세요. 사회 악을 단절하려 노력한 40대 여자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 세상엔 상반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엔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와 대비되는 악인들도 우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물리적, 정서적 이득을 편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다루기 쉬운 먹잇감이냥 구는 파렴치한들 말이죠. 그리고 그토록 싫어하던 부류의 사람들과 제 스스로가 지독하게 얽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 일을 공익을 위해 널리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물건 이하로 취급하던 아버지란 인간 밑에서 자랐어요. 야, 뭘 꼬나봐? 얘 봐라. 눈빛이 왜 이래? 너 일로 와봐. 여보, 애가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앤데 눈빛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어허, 이것들이 미쳤나? 그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네 눈엔 내가 눈깔이 삔 놈으로 보여? 내가 밖에서 막노동한다고 무시당하니까 이젠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너도 서방이 우습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여보. 허구한 날 사회에 대한 자격지심과 화를 가족에게 풀던 아버지.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빗자루처럼 방바닥에 쓸려다니던 엄마. 그런 모습을 보며 벌벌 떨던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어느 거 하나 평화롭거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제 몸은 항상 멍투성이었죠. 결국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엄마는 6살인 저를 데리고 도망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놓칠세라 꼭 잡고 있던 엄마의 손, 얇은 잠바 사이와 볼을 베듯 스쳐가던 스산한 겨울바람,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져 발꿈치는 들어가지도 않던 낡은 운동화가 벗겨질까 힘을 꼭 주고 있던 시린 발가락의 감각들.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라 저는 철없게도 겨울의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상쾌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미래는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이죠. 엄마와 함께 집에서 도망친 날, 저는 아버지를 잃은 동시에 엄마마저 잃게 되었어요. 미안해, 가영아. 엄마가 널 데려가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널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엄마랑 가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엄마는 저를 한 보육시설 앞에 세워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솔직히 20대까진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는 그 뒤로 한 번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20대 중반에 서류를 떼어보고 나서야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맨몸으로 도망쳤던 엄마에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여성 쉼터, 피해 아동 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당시엔 그런 복지기관이 없었거든요. 혹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그 보육원이 엄마의 입장에선 자식들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사회복지시설이었을 겁니다. 낯선 곳이 무서워 저는 몇 날 며칠을 보육원 구석에 앉아 울었어요. 그런 제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와 준 분들이 바로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셨죠. 저는 마음 따뜻한 그분들 덕에 밝고 쾌활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자란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 좋은 아이들이었거든요. 부모 없이 이런 양육시설에서 이만큼 밝게 웃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쯤은 사춘기 시절 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게다가 저는 한 복지단체 후원으로 보육원 퇴소 후 교대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갖은 아르바이트와 밤샘 공부로
생활비와 장학금을 충당하고 쟁취해야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기는 어김없이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나이 33세, 3살 많은 남자와 지인 소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 제 이야기에 가장 공감을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 엄청 바쁘죠? 나이가 들수록 동생들이 엄청 정신없이 달라붙잖아요. 놀아달라고. 어머,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특히 우리 원 애들은 저랑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땐 공부하기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보육원 봉사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 아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세요. 가영 씨가 잘한 것 같은 보육원이요. 어머, 정말요? 네. 원래 저희 조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차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특히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고심 끝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 양육시설을 세우신 거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연로해지신 후부턴 쭉 저희 부모님이 그곳을 운영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도 가끔씩 그곳에 가서 거기에 애들하고 어울리곤 했고요. 너무 훌륭한 집안이네요. 가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뇨. 그럼 형제들은요? 형하고 여동생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형은 저희 집이랑 보육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요. 동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아직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몸이 좀 약하거든요. 아무튼 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보면 다들 이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선하게 웃는 그 남자의 미소에 호감이 갔습니다. 또한 저런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니 가치관이 똑바르겠다 싶었죠. 게다가 제 출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저를 오롯이 하나의 사람으로만 봐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1년 뒤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단 하나 걱정은 역시 뵌 적 없는 예비 시부모님이었는데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저는 그런 걱정까지 모두 내려놓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어엿한 초등학교 선생까지 됐어? 정말 기특하구나. 우리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본으로 널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아니에요. 두 분처럼 훌륭한 분들의 도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운이 좋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두 분이, 아니, 철우 씨의 가족분들 모두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도 예쁘게 하는구먼. 그지 여보? 난 네가 내 둘째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첫째 며느리는 영 기가 세서 별로였어.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걸 환영한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전 이혼을 했다던 시숙은 아무런 질투 없이 저와 남편을 축하해 주었고 손 아래 시누이 또한 새언니 새언니 하며 제게 친근하게 대해 주었죠. 이후 저는 옛날 생각이 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종종 찾아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선물을 사가니 애들은 차츰 저를 반기기 시작했어요. 와, 선생님이다. 짠, 선생님이 오늘은 피자 사왔지롱. 선생님, 다음에 또 언제 와요? 선생님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평소에 맛있는 거 안 주셔? 네, 맨날 밥 한 숟갈에 김치랑 멸치만 나와요. 우리 주성이 김치랑 멸치가 싫어서 그거만 머리에 콕 박혀 있구나? 알았어. 선생님이 원장님들한테 앞으로는 맛있는 반찬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 줄게. 진짜죠? 우와, 신난다.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은
제가 일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보육원에 있어도 애들은 애들인지라 피자를 입에 물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디 저처럼 저 애들이 앞으로도 나쁜 일 겪지 말고 이대로 쭉 행복하게 자랐으면 했죠. 하지만 평소엔 대부분의 아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는데 시모에게 물어보자 시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한다만 아무래도 부모의 빈자리만은 채워주지 못하는 거겠지. 이게 우리가 다 부족한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 애들도 두 분의 진심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힘든데 넌 뭐하러 자꾸 와. 봉사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넌 그만 좀 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애들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뭘. 그럼 다른 곳으로 가보던가. 여기야 우리가 애들한테 워낙 잘해준다고 하지만 어른의 다정한 손길을 못 받고 자라는 다른 보육원 애들도 수두룩하지 않니? 시모의 말에 저는 일리가 있다 싶어 한동안 시댁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가지 않고 다른 보육원에도 봉사를 갔었어요. 남편도 종종 저와 함께 봉사를 다녀주었기에 저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실현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몸이라고? 누구? 며느리 네가?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으로선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임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큰 놈이 이혼하고 겨우 둘째가 대를 이어주나 했더니만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내 말이요. 아무튼 너 최선을 다해서 치료 받아봐라. 저는 결혼한 지 3년 뒤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속상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죠. 평소에 제게 잘해줬던 분들이니 너무 속상해서 잠시 저러시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2년 뒤 결국 모든 치료와 시술에 실패하자 가뜩이나 제게 냉랭했던 시부모님은 그때부터 아예 저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만 잔을 깨버렸어요. 얼른 치울게요. 뭐?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게 얼마짜리 컵인 줄이나 알아? 직수입으로 어렵게 구한 건데. 아무튼 너는 잘하는 게 대체 뭐가 있니? 어머님, 잔을 깬 건 제 잘못이지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제가 6식구가 먹을 밥상 혼자 다 차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은 못 하실 망정 어떻게 제 걱정 한 번을 안 해주시냐고요.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잘했다 이거야?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자. 너 왜 요즘 자꾸 서운하다 어쩐다 말 대답하니? 그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고기라도 한 점 먹으면 대놓고 눈치 주시고 제가 뭐라든 항상 밉상으로 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완전히 불임이라고 판단하신 뒤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 탓도 아닌데 제일 속상한 건 저라고요. 네가 뭐가 속상해? 네가 핏줄이 뭔지나 알아? 고아인 네가 아냐고. 그럼 천의 고아인 몸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집안에 대나 끊어놓고 있는 네가 곱게 보이랴? 그렇다고 네가 우리한테 순종적으로 굴기래 뭐래? 순종이요? 그래 순종. 집안 좋아서 콧대만 높았던 큰며느리랑 다르게 고아라서 순순히 납작 엎드려 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거야? 너 보육원에서 자랐다더니 고생을 덜하고 살았나 보다. 원장이 좀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맞고 자랐니? 때리다뇨? 설마 어머님 보육원에 있는 애들한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뭘 또 불똥이 그쪽으로 튀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에휴, 괜히 저런 고아면을 들여서 집안에 부정만 더 타가지고 그만하거라.
속 시끄러우니까. 부정이 탔다고요, 어머니? 여보, 그만해. 왜 이래? 버르장머리 어깨 어른한테 어디서 소리 질러? 결국 저는 참았던 우라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고아인 거랑 불임인 거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사람이 불임이면 저렇게 면전에 대고 사람을 무시해도 된답니까? 너무 분해서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하려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뭐래도 이럴 땐 남편만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를 구박할 때도 제게 그만 참으라고만 하더니 남편을 울분에 찬 저를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더군요.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고하라고 하시잖아. 나 때문에 집안에 부정이 탔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 적어도 두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두 분만 알아주셔야 하잖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의 서름을, 그 상처를. 그런데 어떻게 제 가슴에 이런 비수를 꽂으세요? 내가 보육원 원장이지? 내가 고아로 자랐니? 너 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우리가 걷어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오히려 그 애들이 감지덕지할 일이지. 우리 보육원 애들이 네 건방지고 대바라진 생각을 닮을까 봐 걱정이구나. 너 앞으로 우리 보육원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당신 진짜 그만해. 솔직히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당신이 고아인 것도 맞고 고아치고 곱게 자란 것도 사실이잖아. 불임인 것도. 어른이 속상해서 한 말 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 그게 잘하는 짓이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원 일 하시는 거야. 당신이 그런 우리 부모님의 진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불쌍한 당신을 걷어주시기나 했겠어? 우리 가족들 모두? 당신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라는 남편의 말에 순간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일 줄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상처를 받은 제 눈에 그제야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와 시누이 그리고 시숙의 모습이 들어오더군요. 왜 저렇게 오바야? 이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니까. 조그만 수틀려도 저렇게 열등감 폭발하는 것 좀 봐. 그만해 오빠. 다 갖추고 태어난 우리랑 새언니랑 같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지. 막내 말이 맞다. 당신도 이제 그만해. 철우 너도. 저를 대놓고 비난하는 시숙과 달리 시누이와 시부는 저를 감싸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세 사람의 말이 전부 똑같이 들렸어요. 자신들은 고아인 저보다 훨씬 우월하고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 즉 선민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모와 남편 또한 항상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불쌍? 당신 여태 날 불쌍한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안 불쌍해? 내가 불쌍한 당신 인생 이렇게 구제해 준 거야. 나 아니었으면 누가 고아인 당신하고 결혼이나 해줬겠어? 아니면 보나마나 당신처럼 밑바닥 인생인 인간하고 엮였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당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우리한테 감사하면서 살아. 알았어?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전 그대로 시댁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제가 불임이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를 자신들보다 아래로 봤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에게 이런 문자 하나만을 남겼어요. 또 한 번 영원히 세상에 혼자 남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 댁으로 튀어와서 머리 숙여 사과드려. 다들 당신 때문에 화난 거 애써 참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 문자를 그대로 씹어버렸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참에 시댁 식구들은 제 길을 납작 눌러놓으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거길 기어들어갑니까? 제 머릿속엔 오직 이혼이라는 단 두 글자만이 부유하는 먼지처럼 떠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많은 잡념을 뒤로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산만한 정신에도 저는 무사히 그날의 수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복잡해 저는 오래도록 교무실에 멍을 때리고 앉아 있었죠. 이혼을 해야겠지? 집은 시댁에서 해준 거니 우선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신세지기 힘들고 우선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와야겠다. 겨우 생각을 정리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한 남자아이가 제 앞을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살짝살짝 보이는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더라고요. 주성아, 어? 선생님! 그 남자아이는 바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4학년이 되었던 보육원의 아이 주성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준 피자를 맛있게 먹던 6살이었던 주성이 말이죠. 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근래엔 통 시댁의 보육원에 갈 일이 없어 자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1학년 담당이기도 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주성아, 다리는 왜 그래? 학교는 또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아, 그게요? 자세히 보니 주성이는 발을 땅에 디디는 것조차 아파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주성이를 데리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주성아, 다리 왜 그런 건지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요. 그럼 어쩌다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쳤어. 병원은 가봤어? 주성아, 선생님이 주성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저 얼른 보육원으로 들어갈래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긴. 안 되겠다. 선생님이랑 같이 돌아가자. 너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원장님한테 말할 테니까 우선 선생님이랑 병원부터 가자. 원장님한테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죽어도 지금은 전화 걸기 싫은 시부나 시모에게 한운 수 없이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손을 주성이가 다급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바들바들 떨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죠. 이상함을 느낀 전 순간 전날 시모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원작이 좀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맞고 자랐니? 라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원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벌 떠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자꾸만 그 말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성이에게 물었죠. 설마 주성아, 이거 원장님이 그랬니? 아니요. 그럼 엄마 원장님이 그랬어? 주성이는 제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주성이에게 재차 묻자 그제야 주성이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엄청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하면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저 보육원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주성아. 대체 어쩌다 이런 건데? 어젯밤에 엄청 화난 표정으로 엄마 원장님이 보육원에 오셨어요. 술 냄새도 엄청 났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던 애들 다 깨워서 손톱 발톱 검사를 하셨어요. 원래 검사하는 날이 아니라 제대로 안 깎은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도 발톱을 제대로 안 깎아서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 원장님이 걸린 애들 전부 밖에 나오라고 해서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너무 추워서 애들 몇 명이 울었어요.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은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엄마 원장님이 애들 다 들여보내시군 저한테 벽 잡고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못 일어날 때까지 몽둥이질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말에 토달면 그땐 한쪽 다리로 안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 일찍 왔다가 애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아무한테도 안 걸리고 잘 들어오면 병원에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들키면 곧바로 거기서 쫓겨날 줄 알라고요. 선생님, 저 엄마한테 매 맞고 컸어요. 누가 신고해줘서 엄마한테 떨어져서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 여기서 나가면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엄마는 맨날 매를 들었지만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은 어쩌다 한 번씩만 매를 드세요. 어제처럼 술 많이 드시거나 기분 많이 안 좋으신 날이 아니면 평소에는 오리걸음하거나 맨발로 쫓겨나고 밥 굽는 걸로 끝나요. 혼날 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밥도 꾸준히 나오고 선생님처럼 좋은 어른들 오실 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이의 말은 시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시모는 어제 저와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술까지 마시고 보육원 애들에게 화풀이를 하러 갔던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성이가 본 거고요. 심지어 더 들어보니 평소에도 시모와 시부는 툭하면 애들에게 벌을 주었다는군요. 그것도 일하던 두 보육교사가 보지 않을 때만 말입니다. 저는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주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죠. 많이 아팠겠다, 주성아. 근데 주성아, 이 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주성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주성이가 얘기를 안 하면 주성이가 아끼는 동생들도 언젠가 주성이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프게 될 수도 있어. 그건 싫어요. 그치? 주성아, 네가 경찰에 이 얘기를 해준다면 너랑 다른 애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질 거야. 모든 보육원이 다 이런 게 아니야. 좋은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선생님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근데 선생님은 너무 좋은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을 만났어.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서 선생님도 됐잖아.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 주성아. 정말요? 저 정말로 엄마한테 안 돌아가도 돼요? 보육원 누나랑 형들이 다른 데도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얌전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니야, 주성아. 힘없는 어린애들한테 손찌검하는 어른보다 더 나쁜 어른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경찰서에 가자. 어? 저는 겁에 질려 있는 주성이를 설득한 끝에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주성이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끔찍하게도 주성이는 한쪽 다리뼈에 금이 갔더군요. 저는 진단서를 끊고 주성이를 입원시켰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성이의 병실에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뒤 한 경찰분이 제게 물어보더군요. 근데 배가영 씨 시부모님이 그 보육원 원장 부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배가영 씨가 직접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시부모가 아니라 제 친부모라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으면 응당 신고를 해야죠.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그냥 묵과하면 나중에 애들한테 더 큰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누구든 저처럼 행동했을 공익을 위한 제보예요. 경찰들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 것 같더군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주성이는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었죠. 제가 주성이 옆에 붙어 있던 하루 사이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선 엄청나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그 전화들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하루 사이 제가 선생으로 있던 학교에 다니던 주성이의 일로 자신들이 신고당했으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신고자가 저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마주치더라도
우선은 그 집에서 나와 제 신변을 보호하고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주성이의 소식을 알리며 학교에 다급히 병가를 낸 저는 남편이 회사를 간 틈을 타 짐을 가지고 나올 요량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내 머리!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시모에게 냅다 머리채를 잡혀버렸거든요. 다행히 집에 남편과 시숙, 시누이는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부가 단단히 앞을 지키고 서 있었죠. 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신고해? 너 같은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준 거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싸가지 없는 년.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그럼 애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가 못하면 뭐 어쩔 건데? 넌 앞으로 우리한테 영원한 아웃이야. 니까지 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시켜버릴 거라고. 한 푼도 안 주고 몸만 내쫓을 거야. 바라던 바네요. 저는 버둥대던 손끝에 잡힌 시모의 머리채를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당황한 시모의 소나기에서 제 머리를 잽싸게 빼내곤 시모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아유, 근데 저것이?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저걸 저대로 두기엔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요. 시모의 말에 시부까지 제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시부를 피해버렸습니다. 불시에 당한 공격도 아닌데 제게 달려드는 노인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스꽝스럽게도 저를 지나쳐 바닥에 넘어진 시부는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왜 혼자 넘어지고 그러세요? 사람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저 고아로 학창시절 전부를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보육원에서 자란 것 치고 밝게 자랐다고 한들 학교에서 놀림 한 번, 따돌림 한 번 안 당해봤겠어요? 저 괴롭히는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고 그 애들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면서 악바리처럼 버틴 게 바로 저예요. 몸싸움이라면 아주 이골이 난 전데 70이 넘은 사람 하나 못 피하겠어요? 야, 네가 감히 내 남편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애들 벌 주고 하다 보면 실수로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근데 그새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 애를 다친 채로 놔두면 어머님이 곤란해지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그것도 학교에 걸릴까봐 당장 응급실에 안 데려가고 애한테 학교에 걸리면 알아서 하라고 겁박까지 해대면서 미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애들 급식에 무슨 김치 한 조각, 오이장아찌 한 조각에 밥 반 고기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나 후원인들이 올 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는 척하면서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급식비, 후원자들이 후원한 그 많은 돈 죄다 어디다 쓰셨어요? 이거 엄연히 횡령 아닌가요? 네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뭘 알아? 그 많은 애들 다 먹이고 다 입히려면 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기나 해? 제가 직접 보육원에서 살아본 사람인데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도 못할까 봐서요. 두 분 오늘 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저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었다고요. 오늘 일 두고두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가뜩이나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마당에 또 경찰 마주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제가 경찰을 들먹이자 그제야 시부모는 주춤하더니 시근덕대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모의 팔꿈치에 맞은 건지 쌍코피가 터져 있더군요. 저는 중요한 소지품과 간단한 짐을 싸서 곧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짐을 숙박업소에 넣어둔 채 그대로 병원으로 가 상해 진단서를 뗐어요. 이후 저는 한동안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고 잠시 피해 아동 쉼터로 옮겨진 주성이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시모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모와 시부가 저를 무시하던 발언이 담긴 문자 내역이나 한 번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일로는 이혼 소송의 의미도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확률도 현저히 낮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남편은 오랜만에 마주한 저를 보며 이렇게 비아냥대더라고요.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 신고한 그 어린 놈이나 그 아들은 원래 그렇게 다 뻔뻔해? 가족으로 걷어주고 새끼처럼 먹이고 재워준 은혜는 쥐뿔도 모르고 자기 조금 피해봤다고 사람을 신고나 하고 말이야. 아, 내가 등신 같았지. 내가 불쌍한 인생 하나 구제해주겠다고 무슨 성인군자가 된 것 마냥 인심을 써서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아내를 얻은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놈이 부모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월주의에 빠져선 착각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꼴하고는 착한 척하는 당신 연기에 몇 년을 깜빡 속은 내가 더 등신이지. 당신 형이 왜 이혼 당했는지도 알 것 같고 당신 동생이 왜 여태 결혼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지도 알 것 같다. 알면 알수록 그 집 발사계 같은 성격이 드러났을 테니까. 그리고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너 같은 놈한테 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라고? 그 말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얼마나 잘난 게 없으면 고아랑 스스로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니? 가족? 그거 네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런 너 같은 찌질한 놈하고 5년이나 살아준 나한테 오히려 네가 고마워야지. 그리고 하찮은 네 부모 형제 따위 나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보기에 너희 식구들은 정신이 좀 아프다. 아니면 배움이 모자라든가. 이혼 끝나고 혹시 배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도덕 정신부터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너 따위한테 쓰는 배터리 아까우니까 전화하지도 마. 연락할 거면 문자로 최대한 간결하게 보내. 읽는 시간 쓰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전 얼마 뒤 학교가 방학을 맞이하자마자 제가 살던 지역의 시청 앞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신고한 일 말고도 분명 의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이대로 신고를 해도 그 연놈들을 조사받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체 어디서 시위를 해야 하나 고민됐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엔 아무래도 시청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았죠. 아동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당해 조사받고 있는 보육원 원장 부부의 실체를 조사해 주세요. 부실 급식으로 굶주리는 아이들, 묘연한 나라 보조금과 후원금의 행방. 그저 아무 근거 없는 시위였다면 이목을 끌지 못했겠지만 시부모는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당하는 중이었기에 화제를 만든다면 그저 무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또한 부실급식에 대한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었으니 가학행위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또한 저는 기자에게도 이 일을 제보했고 크진 않지만 제 제보는 작게 인터넷 기사로도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국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부모의 보육원은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당신 이거 당신이 신고한 거야? 이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우리 집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따위 짓을 해? 어?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조사받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노발대발해서 제게 전화 온 남편의 입을 통해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시부모 못지않게 시숙과 시누이 또한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더군요. 지자체 기관에서 일하던 시숙은 시부모의 보육원이 지급받던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가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을 눈감아 준 거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시숙은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심하게도 시숙은 다른 민간 단체들에게까지 뒷돈을 받고 똑같은 짓거리를 해온 모양이더군요. 요리조리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숙은 그 일로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알고 보니 시부모 보육원의 보육교사로 허위 채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세 사람은 나라 보조금과 후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별개로 시부모는 나머지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을 현금 인출, 개인 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들이 모두 적발되었다네요. 지금 다
내가 여자 잘못 데려와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우리 식구들 지금 날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야. 부모님은 나한테 죽을 때까지 유산 한 푼 못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 명의였던 지금 사는 집에서도 당장 꺼지래. 나더러 당장 어딜 가라고. 형이랑 동생은 나랑 아예 인연을 끊겠대. 나더러 암적인 존재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내가 뭘 책임져? 우린 이미 남남인데. 그리고 너희 식구들은 남 탓하는 게 특기냐? 뭐만 하면 다 누구 탓이네. 누구 때문에 부정이 탔네.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거고 사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거야. 남 탓들 좀 그만해. 네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애초에 돈을 부정하게 썼으니까 지금 그 꼴이 난 거잖아. 네 형도 네 동생도. 그럼 난 열심히 회사 일한 거밖에 없는데 난. 그런 부모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두둔한 죄지. 그리고 아내인 나를 주제넘게 아랫사람 취급한 대가고. 진짜 몰라서 물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5년을 살았지? 제발 IQ 검사 좀 다시 해봐. 괜히 회사에 피해 주지 말고. 당신 날 고아라고 그렇게 무시했지? 그렇게 가족 있다고 뻐기던 당신 꼴이 지금 어때?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사회적 고아가 된 느낌이 어떠냐고. 당신이 나한테 꽂은 비수, 당신이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외톨이로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난 너 같은 놈 떨군 기쁨이나 만끽하면서 살 테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징 처음 남편을 선택한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신우이는 의무 신고자의 의무를 어긴 죄로 과태료를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만을 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 관련 범죄를 장기간 저지른 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인해 두 사람 다 2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었죠.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 들리는 얘기로는 남편이 시부 명의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시숙과 시누이가 집으로 쫓아 나가라며 난동을 피운 탓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 생활비를 각출하고 쓰고 남은 돈은 알아서 모아놨을 테니 혼자 살 집이 알아서 구하겠지만 그렇게 뻐기던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마음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겠죠. 시부모의 보육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없을 때만 시부모가 아이들에게 가학행위를 했다는 증언과 아이들의 증언을 일치로 그곳에서 일하던 2명의 보육교사들은 단지 아이들의 부실급식에 대한 방임으로 벌금만 물고 끝이 났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이들 또한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이동되었어요. 주성이 또한 지역 내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저는 자꾸만 마음이 쓰여 주성이를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주성아, 잘 있었어? 여긴 있을만해? 네, 여기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엄마와 전 보육원 원장님 부부만큼 나쁜 어른들은 이곳에 없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지도 약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안 좋은 기억뿐인 그 지방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정근 신청을 한 후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밥 먹자. 아들이 토스트 했어. 토요일 아침은 내가 전담하기로 했잖아. 얼른 나와. 식어. 그리고 제 곁엔 15살 된 저희 아들이 함께이죠. 바로 끝까지 제 눈에 밟혔던 주성이 말입니다. 3년 전 이사를 결심했을 때 저는 주성의 친부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미 친부는 사망한 지 오래였고 친모 또한 당시보다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더군요. 때문에 저는 고아였던 주성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잃기로 결심한 날 저는 미래의 제 가족을 구하게 되었던 거죠. 서로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던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새 주성이의 미래 자체가 저의 꿈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주성이는 제게 전부가 되어버렸죠.
시부모는 다행히 출소한 뒤 저도 주성이도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항상 집에 호신용 테이저건을 구비해 놓는답니다. 이성을 잃은 못난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는 수많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미 많이 접해봤으니까요. 그래도 든든한 건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주성이 덕분이었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아들만 믿어. 그까짓 인간들 이제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우리 아들, 주성이의 행복을 위해 더욱 단단하고 강한 엄마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저는 제 힘이 다할 때까지 제 아들을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직도 힘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약자, 특히 아동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다면 공익을 위해 반드시 주저없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고 한 번 한 번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혼자라도 쓸쓸하지 않은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온기가 가득하길 항상 어딘가에서 간절히 빌게요. 감사합니다.